2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동굴 탐사대 사건,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이 논문을 한번 개략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고 이 사건을 처음에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5명의 대법관 중에 1명인 트루퍼니 대법원장의 의견을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례차례 한 명씩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대법관들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대법관은 포스터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역시 가상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죠. 네, 5명 모두 가상적인 인물이고 대법관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터 대법관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무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죄다. 왜냐하면 크게 2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는 실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정법이라고 하면 뭐랄까 법 실중주의에 의거한 우리가 실제 이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성문법에 기록된 거를 어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NCSA죠. 아, 그죠. 네. 여기서는 NCSA 법안. 네. 이 성문법 법 이름이 NCSA. 네. 약자예요. 약자. 이 NCSA 뭐였나요? 12-A. 12-A 이 법안, 이런 법안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왜냐? 이 사람들한테는 자연법이라는 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법이요? 여기서 약간 자연법하고 실정법의 차이를 좀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정법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판에 사용하는 어떤 성문법들 그리고 네. 실제 세계를 규범화하고 있는 이 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라면은 당연히 그래야지. 뭐 학생하고 선생 간의 관계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뭐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관계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그렇죠. 이래야지 시리즈들이 다 자연법의 영역에 넓게 포섭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인간의 생활상에 있어서 이성으로 포착했을 때 인간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넓게 자연법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개념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회적인 조리 아니면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회 상식 같은 것들이 적용된 만약에 그걸 법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면 이제 실정법이 되는 것인데 그 기반 원리는 이제 자연법적인 기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헌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규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우리의 본성과 같은 거 네. 이 뭐 말로써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 이런 거를 뭐 자연법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 텍스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우리 그 법철학에서 이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얘기할 때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입니다. 네네. 그 안티고네 얘기를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것도 이제 희곡이에요. 그죠. 네. 고대 그리스의 이제 테베라는 테베. 테바이라고도 쓰고 네네. 테베라고도 하는데 저는 네. 테베라고 테베가 입에 테베로 편해서 하시죠. 테베로 일컫는 걸로. 네. 테베라는 폴리스에 이제 안티고네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네네. 거기 왕이 이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였죠. 오이디푸스. 네. 오이디푸스의 딸내미가 이제 안티고네고 네네. 그 밑에 뭐 오빠들도 있고 한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테베를 떠나고 네. 안티고네가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 테베를 떠나 있는 사이에 네. 굉장히 좀 혼잡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온이라는 안티고네한테는 어떻게 되죠? 삼촌쯤 되는. 네. 삼촌은 아니고 어쨌든 뭐 친인척 관계로 굉장히 친인척 관계. 조금 삼촌보다 좀 먼데. 네. 그래서 크레온이 왕이 되고 이제 그 왕위를 또 빼앗기 위해서
그 안티고네의 오빠들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가 다 제압당하고 완전히 다 죽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오빠가 있는데 네. 크레온 왕이 그 오빠의 시체를 이제 길거리에 놔두고 그 아무도 장례도 치러주지 마라. 시신을 매장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치면 효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안티고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상황은 다 끝난 거예요. 오빠는 이렇게 시체가 돼서 널브러져 있고 왕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건들지 마라. 네, 그렇게 명령을 해놓은 상태고 안티고네가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자기 오빠의 장례를 치러줘요. 시신을 다 수습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왕한테 불려갔겠죠. 너 왜 그랬냐? 하니까 이제 안티고네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요점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법을 어길 수는 있어도 영원한 신의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제우스 신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크레온이라는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인데 실정법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빠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도 일종의 법인 거죠. 그렇죠. 왕의 명령을 명령이라는 것이 영미에 있어서 그 법을 파악하는 그 근원이었습니다. 네. 명령설이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다시 안티고네로 돌아오면 이제 크레온 왕이 이제 더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티고네를 저기 어디 동굴에 가둬버리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안티고네의 연인이 크레온 왕의 아들 왕자였던 거예요. 약간 막장 드라마 냄새가 좀 나요. 그렇죠. 네. 네. 고대 그리스 비극이 뭐 다 그렇지 하긴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연인이 그렇게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처지에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죽었다는 사실에 왕비가 또 충격을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크레온 왕이 가족을 다 잃고 혼자만 남은 거지.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BD 군께서 명석하게 통찰을 해주셨듯이 왕이 명령한 법 이게 이제 흔히 법철학에서는 이걸 법치중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정법이죠. 지금 우리 법전에 쓰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써지는 법전인 거야. 그렇죠. 계속 써지고 있는 법전인 거야. 입법 방식은 다릅니다. 네. 왕이 명령할 때마다 입법이 되는 거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의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그죠? 통과가 돼서 공포까지 돼야지 그렇죠. 효력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안티고네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안티고네는 영원한 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신의 법을 본인이 이성으로 통해서 포착을 하는 거야. 그게 자연법인 거예요. 맞아. 이게 사실 자연법의 대표적인 설명이고 그죠. 그 둘의 양자의 대결을 아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크레온 너는 이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법이라고는 하지만 당신보다 높은 제우스는 그런 걸 지키는 것보다 그렇죠.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렇죠. 가족의 장례는 치러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것. 그걸 지금 현실의 우리로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되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겼어요. 네. 막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거 있죠.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정권을 이양을 해줘야 되고 또 이양을 받아야 하는 딱 그 어정쩡한 시기에 네네. 이제 기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당과 야당 그쵸. 그리고 또 미래 여당이 될 당과 이제 권력을 잡을 사람들과 놓아야 될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명직 공무원들 자리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뽑아준 사람들이 일종의 물갈이를 이제 또 하는 당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기를 보장하라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 굉장히 좀 법실증주의적 입장인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우리 여기 이 자리 더 있어도 된다. 그렇지. 한 2년 임기인데 나 1년밖에 안 했다. 당신들이 들어오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그쵸. 난 아직 1년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라는 거고 이제 새로 권력을 잡을 새로 이제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임명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구상하는 어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정치 지향하고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뻔히 다 알지 않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좀 자연법적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한 당이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도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포스터 대법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렇죠. 네. 이 사건이 무죄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실정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전의 법들과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이 이 특수한 사건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정법이라는 것은 공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꺼내는데요. 여기서 공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여기서 직접적인 글에서는 뭐라고 언급도 하냐면 공기와 같이 자명한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존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맥락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맥락이 끊긴 이 직접적인 물리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큰 바위가 동굴을 막은 상황. 그렇지. 이 현실과 접촉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실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절이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실정법은 동굴 밖에서 사람들이 같이 생활할 때, 같이 공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이 공존 가능성 때문에 실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죠. 이 동굴 안에는 지금 공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이죠. 그죠. 다 같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까 얘기해 보자면 333 법칙. 네, 333 법칙이 지금 이미 20일이 지났어. 이제 내일 되면 우린 죽을. 지금 뭐 형법이고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지금 333 법칙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실증주의랑 자연법 얘기를 다시 좀 꺼내 보자면 지금의 상황은 자연 상태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오히려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외부에 대조되는 측면에서 얘기해보자면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법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포스터 대법관도 뭐 자기 의견에 크게 뭐 자신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판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가정을 또 하고 막 그거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꺼낸 얘기가 만약에 그것들이 유죄가 된다면 자기가 방금 얘기했던 실정법 적용하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것인 이유가 아까 처음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구하는 과정에서 인부 10명이 희생이 됩니다. 맞아요. 이 10명이 희생이 되는 게 만약에 용납이 된다면 탐사대원 4명을 살리기 위해서 탐사대원 1명을 희생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단순히 그러니까 유죄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이 사람들 다 살리기 위해서 10명이 또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5명, 그 4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된 게 사실은 같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걸 유죄로 본다면 10명까지도 희생된 상황, 그러니까 이 확대된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 재판으로 가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의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논리의 구조는 똑같다. 그리고 더 얘기하는 게 만약에 4차선 콘크리트 고속도로 1000마일을 건설하는데 희생될 인원수를 통계 전문가 당시에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처에 누리는 당연한 것들도 모든 것에 사실 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녹음하는 스튜디오 21층 이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도 사실은 건설 노동자분들도 많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황무지에다 경부고속도로를 쫙 낸다고 할 때 그때 77분인가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도 근데 뭐 단순히 그 시대를 떠나서 그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이 희생된 것에 집중을 해서 이 사람들을 유죄로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의 측면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안에서의 그 어떤 실존적인 상황에
펼쳐진 이 사람들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실정법을 여기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죄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논의를 전개해 나갑니다. 네. 이게 또 뒤에 가서 또 대차게 까이는 네, 부분인데. 대차게 까이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까이죠. 그러니까 포스터 대법관은 약간 모든 것에 대한 논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정법이 적용 안 돼도 무죄다. 적용돼도 무죄다. 그래, 니네 말 맞다나 적용해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적용해도 무죄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요하게 쓰인 논리가 뭐냐면, 법은 그 규정 자체가 전체가 아니라 그 법이 지키려고 하는,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코먼웰스 vs 스테이모어라는 어떤 재판이 이전에 있었다고, 이 역시도 가정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2시간 동안 뭐 차를 옮기라고 했는데 주차를 옮기지 못했어요. 불법 주차가 됐다. 네, 불법 주차 상황인데 왜 옮기지 못했냐 물어보니까 커다란 집회가 펼쳐지고 있어서 자기는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재판관이 선처를 해줍니다. 그래요? 너네가 법을 어긴 건 확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죄는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언급되는 뭐 펠러 니거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펠러 대 니거스. 네, 펠러 대 니거스 사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헌 그대로가 목적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규정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목적 달성되려면 꼭 예를 들어 살인죄는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그 앞에 살인죄의 요건들이 있죠. 그렇죠. 뭐뭇을 하면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법의 어떤 형식인데, 그것에 맞더라도, 그게 적용되더라도 꼭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목적. 일종의 구멍이죠. 그죠. 네. 흠결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자기 방어 같은 경우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때려. 폭행은 맞아. 때렸으니까. 근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린 거는 그죠. 보호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주장을 포스터 대법관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경우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렇죠. 위법성 얘기를 하죠. 네, 구성 요건은 다 맞췄어.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위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네, 위법성이 조각되면 사실 구성 요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주로 긴급 피난 이런 게 주로 여기서 많이 쓰이는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이. 그래서 포스터 대법관의 입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태팅 대법관으로 넘어가.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조금 더 간략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길었어가지고. 근데 자연법 실증조 이런 걸 설명하는 것도 중요했으니까.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맥시멈님께서. 맥시멈입니다. 태팅 대법관의 경우에는 좀 애매한데요. 굉장히 양가적인 태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태팅 대법관은 판결을 유보합니다. 유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유무죄 얘기 못하겠다. 유보하겠다라고 대법관인데 유보를 합니다. 네. 어떤 고민들을 하셨길래 유보까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유죄를 인정하되 이제 행정 권력에다가 한번 헬프를 쳐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태팅 대법관은 아예 그냥 유보를 해버려요. 상당히 좀 난감하고. 이 나라 대법관도 괜찮은 건가? 네. 그리고 이 다른 대법관들이 다 유무죄 판결을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한 다음에 이제 동수가 돼요. 동수가. 그러니까 5명이면 뭐 이게 유죄가 3명, 무죄가 2명 나오면 유죄가 판결이 선고가 된다든가. 홀수인데. 갈리기 마련이니까. 홀수니까. 근데 한 명이 유보를 하고 나머지 4명이 유무죄가 둘둘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태팅 대법관 당신 의견 혹시 바꾸지 않을래? 라고 한 번 더 물었을 때도 그때도 그냥 유보를 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또 한번 언급이 되죠. 네. 굉장히 좀 여기서는 문제적인 인물인데.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마지막 줄에 유보한다고 선언한다인데 그 앞줄 보면
본인은 이 사건을 둘러싼 문제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아마도 우리 사법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걸음을 내딛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말 유례가 없긴 하네요. 자기 선택을 유례가 없는 거지 뭐 약간. 근데 어려운 입장이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네, 간략하게 하기보다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 다른 그게 도움이 돼요. 일단은 태팅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터 대법관의 그 자연법론을 일단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네. 어떻게 그런 신화적이고 그다음에 무슨 소설 같은 소설 같은 그러니까 이건 거죠. 법학에서의 경쟁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일반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 우리나라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 아니지만 우리나라 5,500만 있다고 할 때 뭐 갑을 병정부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 제각각 다르지만 법이라는 건 일반 규범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반 규범에 따라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법적 안정성입니다. 또 물론 법의 체계를 그렇죠.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예측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걸 그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 보장하는 법익입니다. 법익. 근데 이제 다른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면 아니 갑 다르고 을 다르고 병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네, 따져봐야 되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판결을 하면 너무 무비판적이고 너무 자동적인 기계적인 법 적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게 실정법 쓰인 것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변수는 어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매 사안마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이 요구하는 또 법익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팅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 위에 포스터 대법관이 얘기를 한 게 그래 뭐 당신이 하는 얘기 알겠고 당신이 하는 주장에 적절한 근거도 다 갖다 썼다는 거 내가 인정하겠어. 하지만 당신은 아예 당신이 취하고 있는 그 자연법론 자체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이겁니다.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포스터 대법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네요. 그렇죠. 모순과 오류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태팅 대법관은 직접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포스터 대법관을 까면서 그렇죠. 반박 위주로 이제 좀 위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다 이제 앞 사람이 판결해 놓은 거 보고 뒷사람도 판결하고 그다음 뒷사람도 판결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뒤에 갈수록 유리한 거 아닌가? 다 서로 토를 달면서 자기 입장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도 읽어보면은 또 대법관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니 짬순으로 하는 것 같아. 이게 그런 느낌도 그런 느낌도 없죠. 네, 대법원장부터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밑으로 쭉 온단 말이죠. 그렇죠. 갈수록 이제 논의가 심화되니까. 네. 그럼 대법원장이 내가 먼저 짬수를 하자 그냥 편하게.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괄적으로 태팅 대법관의 입장을 일단은 큰 어떤 틀을 잡을 수 있고, 사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간략하게 해주시죠.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태팅 대법관이 얘기를 했던 두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건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자연법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태팅 대법관은 아니 무슨 자연법을 적용을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논제는 아까 뭐였죠? 이게 실정법이 적용되더라도 이건 무죄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태팅 대법관이 반박을 하는데요. 포스터 대법관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법의 목적, 형법의 목적이라고 제시를 했던 거는 이제 범죄의 예방입니다. 맞아요. 예. 태팅 대법관은 그래, 뭐 예방의 목적도 있어.
그리고 예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전제를 할 때 당신 논의는 성립이 되는 측면이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형법의 목적이 과연 예방만 있을까? 그렇죠. 다른 목적이- 목적도 있을 수 있지 않아? 근데 왜 정합하거나 그러면 당신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봐? 라는 게 교묘하게 다른 거 왜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렇죠. 좀 대차게 얘기를 하면은 너가 정말로 형법의 목적을 아는 게 맞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잘 모르는 것 같다. 모르는데 네가 흥결을 어떻게 찾아? 네, 고견을 표시하는 듯한 네, 그런 네.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태팅 대법관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우리는 형법의 목적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형법의 목적이 예방 하나로 딱 돼 있는다고 전제를 하느냐. 이거 잘못됐다. 라는 점에서 일단 비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당방위의 측면에서 음.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잡아먹힌 사람, 그다음 잡아먹는 사람, 네. 이 잡아먹는 사람들 피고인의 그 살인 행위, 인육 섭취 행위를 이제 정당방위다라고 인정을 해줄 경우에는 그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잡아먹히기 전에 그 우리 잡아먹히는 이름이 뭐였죠? 로드 웰스 아닌가요? 예, 웰스. 로드 웰스 맞나요? 잠깐만. 아닌데 세 글자 아니었나요? 세 글자였는데. 그러니까 로드 웰스 아니에요? 웬모어. 아, 웬모어. 웬모어. 로드 웰스는 어디서 나온 거죠? 로저 네, 웬모어. 어쨌든. 웬모어가 사실은 권총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주사위 놀이 한다고 이제 깔짝깔짝 대고 있다가 앞에서 사람들이 4명이 날 죽이려고 할 때 빠바방 빠방 쏴서 다 죽여버렸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가능성이 아니야. 뭐 만약에 그랬다고 만약에 해보자. 그랬다고 친다면 그러면은 이 포스터 대법관의 이 4사람의 그 식인을 위한 살인 행위가 정당방위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묶을 수 없는 거를 그렇죠. 그 개념을 포섭을 하려고. 그렇게 표현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미묘한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 4사람의 피고인의 그런 식인을 위한 살인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법이 면책권을 줘버리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권총으로 4명을 피해자가 될 사람이 다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냐? 그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올라오니까. 보면은 그 4명이 달려드는 거는 살인 행위잖아. 정당하지 않은 행위잖아. 이 한 명이 권총으로 쏴버리는 그것만 또 정당 행위인 거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미묘해요. 논의를 꺼내고 있네요. 태팅 대법관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터 대법관이 앞서 이야기한 2가지 논거를 까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잠깐 언급했던 정당방위 네, 그것도 있고. 그 사례까지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논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틀어요. 한번 틀어. 이런 측면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윤리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수성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 판결을 유보했지 않았나 싶은데 본인의 언급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부터 불면의 나날을 지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글에도 써져 있는데 뭐 판결 유보했다는 것 자체가 계속 갈등이 계속 자기 안에 갈등은 있는데 포스터 대법관 의견은 마음에 안 들어. 자기도 아직 뭐 완전히 결론 못 내렸는데 포스터 예건은 확실히 아니야.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딜레마에 자기 스스로 빠져 있는. 그 논리는 아니라는 거지. 나도 뭐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포스터 너는 잘못됐어. 그렇죠. 네, 뭐 그 논리는 확실히 아니다. 근데 이게 아예 검사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사건을 왜 기소했냐? 왜 기소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냐?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냐? 그냥 인육을 먹은 걸로만 기소를 하지 왜 살인까지 그 공소장에 써가지고 기소를 한 거냐? 네, 그래서 우리가 휘말려 들었다. 그것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논의 자체를 흐리는 듯한
발언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논의 자체를 흐리는 듯한 발언이기도 한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법과 도덕이 거의 이 사람은 태팅 대법관한테는 좀 거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자연법을 인정한다 뭐 하는 얘기들 다 논리적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딱 유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만 보기는 좀 힘들지 그것도 않나? 너무 힘든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도 누구도 뭐 경험할 수가 없는 너무 인간적인 한계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윤리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태팅 대법관 힘들게 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딱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태팅 대법관의 의견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킨 대법관이 등장을 합니다. 네. 킨 대법관 한번 같은 경우 주 기자님께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킨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앞에서 얘기하던 전제들을 다 까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애초에 그냥 정상 참작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뭐 성격이 어떠냐, 뭐 선했던 거냐 악했던 거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그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그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완전히 법에 의거해서 정말 법 문헌에만 의거해서 판단하면 된다. 우리 대법관이니까 법만 보면 된다. 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킨 대법관 얘기하기를 앞에서 대법관들이 논의하는 거는 무조건 나무에 부딪힌 이유는 그들이 법과 도덕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전에 어떻게 보면 맥시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이라는 잣대가 있고 도덕이라는 잣대가 따르고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게 아닌데 이걸 혼동해서 당신들은 대법관이지 도덕 선생님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신에 근데 이제 본인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피고인들이 유죄로서 선고되는 거를 별로 탐탁하지 않아 하는 건 맞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감정들을 버리고 법으로서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은 가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법으로서 법만으로 이 사건을 한번 재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사법 입법 과정은 갑자기 또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법관들이 또 강의를 좋아하세요. 여기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다들 학자 출신이신지 되게 좀 논의가 깊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막상 다른 사람 거 참고하니까 이제 할 말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단하게 이제, 그럼 얘기를 해주시죠. 사법 입법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입법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옛날 사건들을 또 얘기를 해요. 선거구 획정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과거는 흘러갔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지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그 불확실성이 그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냥 오로지 입법의 우위. 입법의 우위만 남았다. 이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아까 맥시멈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이 가상의 세계 자체가 4,300년이고 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어떤 대학살이 있었어요. 대학살이 있었고 완전히 아노미적인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세계가 형성되고 다시 안정적인 세계로 들어서 상황인 거죠. 그 역사를 아주 잠깐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방금 주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완성된 체계에서 이 안정된 체계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죠. 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는 이제 사법이 우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번 사법이 입법을 하는 시절이 있었던 거지. 판사가 하는 말이 곧 다 법이 되는. 근데 이제는 초기 국가에서는 그런 혼란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입법의 우위가 확실하다. 각자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사법은 그 입법이 해놓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추어서 판단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킨 대법관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던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에 있어서 법실증주의적에 완전 극단에 있는 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네. 입장인 거죠. 정말 그 문헌대로 하는 거 말고는 우리는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만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법 입법 과정에서 이제 그걸 세 단계를 나눠요. 세 단계요? 네. 거기서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을 추출하는 거. 목적. 그 단일화 목적을 이제 추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을 추구하는 가상 입법자를 내세워요. 그 가상 입법자를 하고 그가 입법을 한 걸 상정을 해서 이제 미처 완성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뭔지, 흠결이 뭔지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흠결을 보충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렇게 세 단계가 되는데, 포스터 대법관이 하고 있는. 네.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킨 대법관은 이게 어느 나라의 고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먹은 사나이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또 꺼내는군요. 네. 저는 근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막 네. 집중을 못했는데. 맥락은 모르겠는데 결론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발을 먹으면은 그러면 신발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데 신발이 구멍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법에 구멍을 찾는 데 좋아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네, 저는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직접 읽어주시죠. 법령에서 구멍을 발견하려는 포스터 대법관의 취향은 신발을 먹은 사나이에 관한 옛 소설가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그 사나이는 얼마나 신발들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신발의 구멍들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인의 동료가 법령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그는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그 법령을 좋아한다. 달리 말하면 그는 사실상 법령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라고 하면 킨 대법관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동료는 킨은 아니고 본인의 동료. 본인은 킨 대법관이 맞는데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킨 자신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동료는 포스터고 어떻게 보면 포스터 대법관은 굉장히 변태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약간 좀 모순된 이론이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애들러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법을 이야기하면서 법이 아닌 거를 중시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의 흠결을 찾는 거지. 법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 흠결을 찾고 있는 거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에 다룰 그 대법관이 핸디 대법관 얘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분은 아예 법조인 전체를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거든요. 그 논리를 가지고 또 펼치는데 그 논리 갖고 나름대로 또 재밌어요. 그러면 한번 소개를 쭉 이어서 들어보기로 하죠.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럼 킨 대법관의 입장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조금 남긴 했는데 그 네. 다음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네, 간단하게 얘기해 아직 제가 그 결론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네. 어쩌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목적 얘기를 해요. 그 목적이 뭐 잘못됐다라는 그 투테팅 대법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목적 예방으로 파악한 그 포스터 대법관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의문점을 던지는 거죠. 아까도 언급을 했었긴 했는데 정말로 그 법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는데 흠결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장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규정보다도 그 법의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네. 그 목적을 누가 선택하느냐, 그죠? 그걸 누가 아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단 하나로 정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방어 얘기도 하는 건데 결국 자기 방어를 또 학교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고의가 아닌 행위여야지 자기 방어 성립이 된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교수들이 가르친 거고 그 교수들도 자기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대로 배워서 네, 그렇죠.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결국 자기 방어도 고의가 아니어야지 된다는 거는 그것도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다 논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의 개작이란 불가능하다. 성문법 자체를 살짝 네. 네네. 그 교수들한테는 그렇게 법을 만들 권한이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까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건에서는 또 자기 방어의 요건 중에 하나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들의 살인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것이었고 생명의 위협도 직접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유죄로 판결이 마땅하다는 게 킨 대법관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약간 이전까지 계속 서로를 물어뜯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네. 킨 대법관도 비슷한 논조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논리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어떤 마지막에 유죄라고 꺼내는 것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보이기도 하네요. 꽤 깔끔하게 진행이 된 편이죠. 깔끔하게 주장을 하는 편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킨 대법관의 입장을 네.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남은 5번째 대법관이 있죠. 네, 이 역시도 이제 주 기자님이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핸디. 핸디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처음부터 대차게 깝니다. 다른 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위 법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경탄했다. 근데 그게 좀 반어법적이에요. 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대로 한번 네. 읽어주시면 재밌을 것 본인은 이 사건에 관한 고뇌에 찬 추론들을 들으며 당혹감을 느꼈다. 본인은 제출된 모든 쟁점들을 법적으로 따져서 오히려 사건을 불투명한 커튼으로 덮어씌우는 동료들의 등에 경탄에 맞지 않는다. 아니 네. 이 사람 뭐 아웃사이더 아니야? 그 뒤에가 더 재밌어요. 네, 쭉 읽어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그 동굴 안에서의 합의가 법적 성격을 띠는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아까 처음에 그 대법원장이 설명했듯이 주사위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깨뜨린 측면도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합의가 편모적인가 아니면 쌍모적인가, 그냥 일방이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한 건지 그거를 떠나서 그 전에 햄머가 그랬잖아요. 웬모가 그랬잖아요. 야,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럼 그거 청약의 철회가 아니냐? 이 살해된 웬모어가 아까 주사위를 던지기 직전에 나 그냥 안 할래.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내가 얘기했지만 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이미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지 않냐. 이치상 맞는 일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게 이 사건이랑 뭔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핸디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놓인 문제는 우린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피고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의 문제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지 다른 거에서 집중할 게 아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뭐 통치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하면서 결국에는 규칙과 추상과 원칙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아까 법조인들 까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당사자들은 사건을 분석하고 분해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판사와 변호사는 누가 난점을 가장 많이 발견해내고 구별을 잘할 수 있는가를 두고 서로서로 겨루기를 한다. 그래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실제 사례들이나 가상의 사례들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사례들에 대해서 구속되는 것을 피하려고 더욱더 구별에 힘쓰게 된다. 그게 지금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네, 점점.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네. 그래서 본질은 결국에는 이 절차와 원칙을 그렇게 막 이상한 뭐 괴상한 뭐 사례들 이런 거를 가져올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막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절차 원칙 실제 사례에다가 적절히 조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마냥 계속 데려와가지고 그냥 적용만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룰 때 그 일종의 선한 행정가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고 선한 행정가.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본인은 일반 대중과의 화합 및 조화를 위해서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맞아요. 사실 이 주장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핸디 대법관은 대중의 여론이 물론 흔들리고 불안정한 것이지만 그거와 결을 같이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를 해요.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배심원단 중에 90%는 그냥 적절하게 감형을 하고 아니면 아예 처벌을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그 10% 정도만 이제 뭐 좀 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태클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10% 중에 한 명이 이 배심원 대표였는데 그분은 법조인이었어요. 그죠. 네, 그분이 법조인이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리하기 좀 힘들지만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대법관들의 의견에서 상황들을 파악해 갈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핸디 대법관의 의견을 통해서 저희도 지금 이 배심원단의 상황들을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전 대법관들이 논의를 너무 확대했다. 네. 다루지 않아도 될 영역까지도 확대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배심원 안에서도 실제 조사를 해보니 대다수는 이렇게 보편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10%가 굉장히 강한 주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 의견에 동조돼서 따라가게 된 것뿐이다. 뭐 이런 의견. 아니면 소수가 다수를 막 대표해버리는? 소수가 다수. 뭔가 좀 발언권이 센. 배심원 네. 단이 또 법조인이다 보니까. 네, 배심원단 중에 대표가 법조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의 문제를 살짝 꼬집는 느낌도 나는 거. 네, 조금 나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네네. 네, 그냥 이제 이 법률가들이 선례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이제 계속 그 쟁점을 쪼개서 네. 다름을 강조하고 달리 보아야 한다, 다른 판결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법이 자신에게 가까이 있다고 느끼겠느냐.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지금 여론은 거의 90%가 무죄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 처벌만 하고 방면해라 라고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 여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상한 결론을 내버리면. 그래서 이 여론을 따라서 나는 무죄를 줘라. 네, 저는 딱 그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히 말로써 지금 서로 꼬이고 있다. 그렇죠. 네. 약간 이 대중적인 합의나 우리가 아무리 뭐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수한 사건에 있어서 뭔가 마음속으로는 다들 결론이 대충 비슷한데 그걸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 조그마한 구멍을 파헤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무슨 노름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지금 대법관들을 한 명씩 우리가 의견을 확인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유죄가 2명이고 그렇죠. 무죄가 2명이고 이제 태팅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판결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자기는 또 유보하겠다. 네, 자기는 또 유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형벌을 명령이 내려왔고, 네, 교수형 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동굴 탐사대 사건이라는 가상의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에 따른 이 나라의 대법관 5명이 한번 각자의 판단을 해봤고 그 의견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결론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제 3부에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3명의 패널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